자, 우리 대덕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계이왕 율곡이 우리는 지금 조선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가 되돌아갔죠?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시대를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마이갓! 오마이갓! 갓을 한번 써봤습니다. 좀 이렇게 선생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친구들은 야, 안가님 쓴다. 야,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으로 잠시 착각 속에 빠진 상태로 선생님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나름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오마이갓!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저승사자 같다는 사람도 있을 것도 같고요. 어떤 사람은 조선의 선비가 아니라 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는 까를로스입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간 까를로스. 컴백, 컴백.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산 정약용을 배울 텐데요.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전체를 다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1, 2부로 나눠서 정약용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퇴계 이헌과 율곡 이의가 조선 중기의 사상가라고 한다면 다산 정약용은 정조시대,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개혁가,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흔히 정조는 아버지가 사도세자고요, 할아버지가 영조 대왕이었는데 시대적 배경을 더듬으면서 영조와 그 사도세자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과거로 테이프를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3월에 처음 수업을 하면서 춘추정시대 사상가들, 제자백가들을 다뤘는데 벌써 5월입니다. 벚꽃이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뜨거운 햇살이 아주 내리쬐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요. 자, 우리는 공자, 맹자, 순자를 우리가 먼저 다뤄봤고요. 유학의 어떤 메인이 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워했던 송명시대 사상가 성리학과 양명학을 배웠습니다. 성리학,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는 하늘의 이치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다. 양명학,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만 이치가 있다. 이제는 양명학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리학은 우리가 조금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의 풍토,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성리학의 어떤 특정 많은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렇게 많이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실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리학을 바라다 본 그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리학은 함께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곡이 퇴계 이왕 다뤘고요. 이제는 4번 마지막이네요. 자, 오늘은 바로 조선 실학의 대표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에는 반개 유영원이라든가 아니 박지원이 열하밀기 쓴 박지원이라든가 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과서의 기준으로 다뤄볼 사상가는 오직 한 명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을 다루면서 실학을 좀 살짝 다룰 텐데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다산 정약용의 실학 사상이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어떤 부분에서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산 정약용을 배우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구한말 서구 열강, 그렇죠?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선의 성리학을 지키고자 하는 선비들도 있겠고요. 아니다, 이제 문호를 개방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요. 민초들, 아주 탐관 오리한테 착취와 억압을 받았던 그런 민초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동학이라든가 아주 개혁적인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에 다루면은 아마 이번 주 안으로 한국의 사상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퇴계이왕 율곡 이 선생님, 이발기발. 선생님 제발 스탑잇 그만 좀 해주세요. 이발기발. 오직 기발. 그렇죠? 우리는 성리학자 둘을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은 말 그대로 실. 이게 열매 실자죠? 우리 현실할 때 알맹이죠, 알맹이. 진짜 학문이 우리가 바라볼 지점은 어디인가?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 추상적인 이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리학의 어떤 너무나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 형태를 넘어서 있는 그런 이론을 다루다 보니까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실학이 등장한 배경은요, 양난이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서 토지가 황폐화되고 농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보릿고개, 특히 가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로 가장 그 현실에서 고난을 받은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성리학은 이제 비판하는 새로운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형이상학적, 추상적, 비현실적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이다.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바로 실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에서 우리가 성리학 양명하면서 선생님 공부는 하지 말라겠지만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 청나라에 고증학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서학, 천주교죠. 서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성리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의 기운들이 이제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실학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학습지를 봐야 되는데 학습지에는 아마 한쪽으로 한 페이지로 이게 자세히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고요.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이 넘어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학문이 필요하다. 성리학은 그동안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세치용학파가 등장하죠. 농업을 중시하는 경세치용학파, 세상을 경영하는데, 세상이 운영되는데 이게 키워드죠. 쓸모있는 것으로, 현실에 쓸모있는 것으로 세상을 경영하자. 경세치용학파입니다. 이용후생학파, 이익, 쓸모, 이익과 쓸모있는 것을 높여서 후생, 우리로 치면 복지죠, 복지. 그죠? 사람들의 삶을 좀 두텁게 해주자. 삶을 두텁게 해주자는 것은 결국에는 배불림 없고 생계에 큰 불편함이 없고 이런 것들 하자. 이게 중상인데요.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중농, 중상학파는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경세치용학파는 농업의 혁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꿔보자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청에 발달된 문물이라든가 상공업을 진행시켜서 우리가 좀 현실에 이익이 되는 학문을 하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정약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눈여겨보지 않고요. 실학자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구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산 정약용이 등장했네요.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학자고요. 선생님 대학원 석사 논문의 주제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참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단순히 사상가를 넘어서 우리가 흔히 화성을 설계한 건축학자이기도 하고요. 무거운 것들을 드는 거중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다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책을 썼고요. 현실 정치에서 정말 혁신가로서의 수많은 정책도 만들었고요. 정치가이자 사상가이자 건축학자이자 너무나 많은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배출한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자, 이왕이 성리학자는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야. 현실과 실천을 강조하는 어디로 돌아가자? 유학의 뿌리로 되돌아가자. 공자, 맹자는 이발기발 안 했어요. 본연지성, 기지지성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사단, 칠정 이런 거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자, 맹자가 강조했던 것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 사회를 도덕사회로 만들기 위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리학 공부하다 보면 실천에 관한 내용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이론적이었죠. 이것을 이발, 기발 이런 것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다시 현실, 실천을 강조하는 공자, 맹자로 돌아가자 우리.
진짜 유학으로 돌아가자. 현실에서 선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공부를 하자. 실천하는 학문을 하자. 바로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참된 유학이란 뭐냐? 진짜 유학이란 뭐냐? 이발기발. 그럼 백성들은 이발기발하는 그 성리학자들 뭐라고 했을까요? X발? 이런 X발? 저는 성리학자들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발기발 이런 X발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오랑캐를 물리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넉넉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바로 유학이다. 그런데 오늘날 성리학자들은, 유학자들은 이황, 이의를 비롯한 그 성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이런 게 관심 없고 이발기발, X발, 이런 X발 됐다는 거죠. 자, 정약용 선생님 경기도 광주 출생이고요. 이제 아주 뜻깊은 인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정조대왕과의 아주 교우죠.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 둘은 벗이었고 스승이었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프. 자, 정조가 죽은 다음에 신유박해, 서학, 천주교 그 명분으로 신유박해 등으로 유배를 당해서 8년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강진에 보면 다산 초당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해남 강진 그 남도로 유배를 가기 위해서 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게 되고요. 자, 수많은 책을 그곳에서 저술했는데 총 500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우린 그런 상상을 해요. 다산 정약용 쌤이 유배를 안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500권의 책. 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유배가 학자로서의 정약용을 만든 가장 큰 공신이다. 역설적이게도. 자, 여러분 바로 드디어 정주가 등장을 했네요. 정약용을 정말 사랑했던 정작. 사도세자와 이 사도세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영조가 40살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 귀한 자식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치,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왕이죠. 공국벌레였고요. 조선 최초로 안경을 쓴 왕이 되겠습니다. 니들이 뭘 안다라고 그래. 그죠? 그 내노란 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정조가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공부도 못한 학자들 아니야? 이게 무시했습니다.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공부 좀 하시오.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야, 나 좀 가르쳐봐라 진짜. 심지어는 왕에게 어떤 학문을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서 그 잘못된 부분, 야, 그 책 몇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너 지금 잘못 나에게 가르치고 있잖아. 자, 이 정도로 정말 학문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고요. 자, 1783년 생원 진사과 시험에서 아주 놀라운 답안지를 보게 되는데 정약용이 바로 22살 때 쓴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쓴 놈이 누구냐? 그렇죠? 그 기록에 따르면 정조대왕은 한문으로 이제 글도 많이 썼지만 한문 중간중간에 한글로 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쓴 지금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젖비린내 나는 것들, 이런 얘기 좀 죄송합니다. 이런 젖비린내 나는 것들 다 세상 뒤죽박죽이야. 이런 어떻게 보면 왕이 쓰기에도 어려운 용어들을 상당히 이렇게 감정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던 그런 왕 중에 한 분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이거 쓴 놈이 누구야? 저 녀석인고 정약용이구나. 거기서 인연이 시작되죠. 자, 28살 정약용 성균관에서 문과를 급제해서 이후 정조와 정말 뜻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요. 베프가 되겠습니다. 자, 정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영조가 42살에 아주 어떤 늦둥입니다. 그죠? 그만큼 더 기대도 크고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내 대를 이어서 이제는 아들이 태어났어. 이 아이가 내 대를 이어서 성군이 될 제목이다. 아버지가 엄청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혹독하게 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이 혹독한 가르침 뒤에는 엄청난 기대가 있겠죠. 하지만 사도세자는 그 기대에 부응을 했을까요?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응을 하지 못할수록 영조의 질책은 커졌고요. 영조는 조금씩 더 아들을 멀리하게 되게 됩니다. 자, 엄격한 교육, 혹독한 질책,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아들. 그래서 이제는 책을 읽기보다는 그렇죠? 활쏘기라든가 칼 쓰는 기회를 좋아했습니다. 그 영조는 얼마나 그 애를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가 있는데 중간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 돼. 아휴 진짜 한심하다. 진짜 누구 닮아서 저러냐, 그지? 근데 어떤 책을 읽으면 야 이 구절 한번 뜻좀 해석해봐.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가 이렇게 물을 때 나중에는 말도 못했대요. 왜? 어떤 말하면 또 기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도 못하고 또 무시당하고 질책 얻을까봐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을 못하면 또 영조가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막 질책했답니다. 자, 사도세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책이라든가 그런 게 관심 갖기보다는 활쏘기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제 대리를 시킬 테니까 대리정사를 맡길 테니까 네가 대신 한번 정사를 한번 돌봐봐라. 그 신하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고 사도세자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영조가 가만히 있겠죠. 예, 죄송합니다. 이 녀석 잘하나 보자. 또 가만히 있겠죠. 영조, 야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자 이런 일을 전하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이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 머뭇머뭇거리고 아바마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혼인이 아는 거예요. 이 자식아 말이야, 네가 너 혼자서 이거 결단을 못하냐? 왕세자 교육을 받은 게 몇 년인데 책이라도 제대로 읽었어? 그만한 일을 결단치 못하여 내게 번거롭게 물어보니 대시킨 보람이 없구나. 아유 이 한심한 녀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는 막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하겠죠. 자, 다음에 또 영조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 처리를 하면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겠죠. 야 지난번에 내가 아버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만 했을 때 너무 많이 혼났으니까 이번엔 내가 자신감 있게 내가 결정을 해야지. 자, 어찌 해야 하오리까 전하. 그건 이렇게 하고 그건 이렇게 하고 그건 이렇게 해라 했어요. 그러면 또 영조가 아버지가 딴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은 또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처리해? 이런 사가지 없는 녀석?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또 혼나네. 나 혼자서 결정했다고 혼나고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고 혼나고 영조는 그냥 미웠던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마음은 갈수록 썩어 문드러졌겠죠. 나는 누굴까? 아들로서 사랑도 못 받는. 그렇죠? 자, 영조. 자, 야 오래간만에 사도세자 내가 널 데리고 조상의 묘에 한번 참배하러 가자. 한 번도 나를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그렇죠? 외면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참배하는데 비가 와. 그럼 또 영조는 이 비가 누가 탓일까?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상의 묘에 가는데 비가 오는 것은 널 데리고 와서 그래. 야 다시 돌아가. 너 때문이야? 궁으로 돌아가. 그때 사도세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진짜 정말 한낱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물며 조선의 왕인데, 그렇죠? 왕자인데 왕과 왕자의 관계가 이랬습니다. 자, 사도세의 병이 깊어지고요. 사람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죽고 싶다는 정신 이상이 생긴 사도세자. 옷도 못 입는 의대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옷을 못 입어요. 옷을 입히면은, 그렇죠? 내시라든가 궁녀들이 와서 옷을 입히면 다른 옷 갖고 와라, 다른 옷 갖고 와라, 다른 옷 갖고 와라. 옷을 못 입는 병에 걸렸어요. 자, 동궁 사도세자는 서 있는 나에게 바둑판을 던져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였다. 한마탕 눈방울이 빠질 뻔했다. 그렇죠? 다행히 그 지경을 면하였으나 놀랍게 붓고 상처가 대단하였다. 자, 선생님 생각에 우리 2학년 때 이 책을 조금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록이라는 책입니다.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보았던 사도세자의 죽음 그리고 이 병,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한중록입니다. 상당히 정말 읽으면서 가슴이 저미기도 하고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들이 드는 책이 바로 한중록의 책입니다. 한중록에서 그래요.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 부인이었다 이렇게 써요. 눈망울이 빠질 뻔했다. 바둑판을 나에게 던져가지고. 야, 참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거죠. 동궁께서 사도세자가 화가 그 증세가 더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때 당번내시 김한친을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이룰 수 있으리요. 그렇죠? 이제는 내시들까지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시를 죽인 다음에 그 목을 들고 와서 그거를 해경궁 홍씨 부인에게 보였다요. 그죠? 부인 이것 좀 보시오.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이룰 수 있으리요. 자, 사도세자의 병증은 갈수록 아까 얘기했죠. 그죠? 예. 자, 이 영화 사도라는 영화인가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죠. 자,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영조 자결하여라. 뒤지에 넣어라. 그죠? 그 광경을 밖에서 보던 정조가 할마마마 아비를 살려주옵소서. 영조 썩 나가거라. 우리 아버지 사도세자를 살려주옵소서. 그 꼬맹이 정조가 그렇죠? 가서 그럽니다. 사도세자 아버님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러지 마옵소서. 자, 8일 만에 이 뒤주에 갇혀서 이제 사도세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밖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전하 마마 이렇게 하면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면 살아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흔들어도 불러도 아무런 소리가 없자 이 뒤주를 열었고 8일 만에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것은 바닥에 물이 없었으니까 8일 동안 우리가 물을 못 먹고 살잖아요.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오줌을 싸서 그거를 받아먹은 흔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이 참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삶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사도세자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 왕이 되었을 때 그러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들 참 재미난 것은 이 정조가요. 어떻게 보면 연산군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산군 패비 윤씨 그렇죠. 자신의 엄마가 사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우리가 배웠죠. 갑자사와 그렇죠. 그 연산군은 어미를 죽인 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사화를 일으킵니다. 누가 우리 엄마 죽였어? 근데 정조 또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서 죽었을 때 죽은 이후 왕이 되어서 아마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뒤질 속에 넣어 죽일 때 이것에 대해서 동조한 놈들 다 잡아다 싹 죽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어떻게 보면 연산군과 상황은 비슷하죠. 연산군은 엄마가 죽었고 정조는 아빠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 원한을 갚았고 하나는 그 원한을 가슴에 담아두고 조선을 아주 태평성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개혁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는 그 아비의 아들이고 그 정체성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단 보복은 하지 않는다. 참 정조 참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내 귀에는 영조에게 정조가 무릎 꿇고 할바마마 아버지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소리가 참 맴도는 것 같아요. 자, 가슴속 한이 맺힌 정조 그의 백부 정약용 마음이 허전할 때면 정약용을 불러서 함께 술을 마셨던 애주가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그랬다고 하죠. 약용아 이거 원샷이다. 취하지 않으면 너 집에 못 간다. 아주 참 호탕한 그죠? 친구 같습니다. 술을 잘 못했던 정약용 나중에 자녀들에게 편지로 당부합니다. 그죠? 삼중 소주. 그죠? 나는 태어난 일이 아직까지 크게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그죠? 내 관리를 때 삼중 소주를 부통에 넣어 가득 마셨대요. 그리고 그랬대요. 나는 정조가 완샷이다. 너 오늘 취하지 않으면 못 간다. 나는 오늘 죽었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참 정약용 글귀입니다. 자, 그럼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술 마시나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것이니 소가 물을 막 퍼마시듯이 마시는 저 사람들은 곧바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무슨 맛이 있겠느냐. 원샷 노노. 술의 정체는 살짝 취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어떤 인간미가 그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참 따뜻한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학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자, 우린 숙이 아닌이라고 배웠습니다.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모든 유학의 기본 이념. 나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다음에 백성들을 편안히 해라. 수기도 중요하고 아닌도 중요하죠. 나 자신의 인격을 수양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격도 수양되지 않은 상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둘은 함께 굴러가는 바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수기 반 아닌 반. 수기 이후에 안인을 해야 돼. 내가 인격자로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다음에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선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성리학은 수기 아닌 중에 수기만 했다는 거예요. 수기만. 자신의 인격만 수양하고 맨날 책만 읽고 맨날 공부만 하고 사물에 이치 공부하고 이러기만 했지 안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수기만 하고 안인은 없다. 오직 성리학은 수기만 했다. 현실을 외면했다. 우리 수기 이후에는 안인도 해야 되잖아. 이래서 바로 공자 맹자로 돌아가자는 거죠. 원래 유학은 죽으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공부한 다음에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세상, 그 아름다운 도덕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자, 유학자가 뭐냐? 수기, 개인의 인격 수양과 함께 아닌 천하와 국가 다스림을 함께 해야 돼. 그런데 성리학은 수기에만 치중했잖아. 맨날 공부만 해. 공부만 해. 도서실에서 공부만 해. 맨날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해. 그렇죠? 맨날 자습하면서 공부만 해.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것도 저 아이가 아무것도 변화도 안 시키고 현실을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도 안 시키고 많은 사람들 눈물도 안 닦아주고 맺힌 한도 안 풀어주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한들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부겠습니까? 성리학자들 너무나 수기만 했다는 거예요. 수기만. 자기 스스로의 공부만. 아니는 외면시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학문에는 정량이고 경학과 경세학이라는 게 있다. 학문에는. 경학이 뭐냐?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리학자들 경전 무지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수많은 경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경학은 바로 수기를 의미해요. 그렇죠? 성리학자들은 경학만 했다는 거예요. 경학만, 경전만. 근데 학문이라는 것은 수기, 경전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다음에는 경세, 세상을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에 내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 대한 안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정말 내가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다는 게요. 경학에서도 아주 최고의 학문적인 경제의 책들을 많이 이뤄냈고요. 경세학, 세상의 구체적인 경영 방법에 대해서도 책을 또 씁니다. 이게 실용적 학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을 보면은 논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논어라는 책을 중국의 풍토에 맞춰가지고 다 해석을 해놓으니까 틀렸어. 논어라는 책을 조선의 문화, 조선의 풍토, 조선 사람들의 인심에 맞춰서 조선의 논어를 한번 내가 해석해 볼게. 그래서 논어 고금주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논어 고금주는 바로 한국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논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책을 바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책들을 쓰고요. 이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는 어떤 국가 경영 방식에 대한 책들, 목민심서, 관리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한 책들, 흠음심서, 형벌은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들. 근데 여러분들 성리학, 퇴계이왕 율곡이를 공부하면서 솔직히 이 경세학, 세상을 경영하는 이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책이라든가 그런 가르침 이런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약용, 수기 아닌 경전에 대한 공부 오케이 좋아. 단 우린 경세학도 함께 공부를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함께한 학자가 바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자, 경세학 요거는 눈여겨보지 말고요. 우리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개혁안 발표로 경색 유표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정약용의 좀 애민사상,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청년 결백한 그런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왕실이 좀 재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은 방법들, 그렇죠? 백성의 피땀인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운영되고 있잖아. 절대 그 세금이 제대로 써져야 된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지방, 지금처럼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중앙에서 지방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지리적으로 멀고 교통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방을 다스린 관리를 잘 뽑아야 된다.
지방 관리에 대한 선발에 관련된 문제들. 자, 과거 제도를 개선하고 부강한 나라에서는 상공업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국가의 비전, 그죠? 왕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나온 게 바로 경세유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세상을 경영하는 어떤 표준을 제시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으로 갔을 때 지방 관리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봤는데 너무 비참했어요. 백성들은 죽으라고 농사짓고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피땀으로 정말 농사를 지은 아니면 과수원 과일들 이런 것들을 다 그 하급 관리들이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정령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강진으로 유배를 와서 지방과의 잘못된 악행들을 보게 되고요. 서울에서 보낸 수령은, 그렇죠? 서울에서 강진으로 수령을 보냈어. 근데 강진 토박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수령은 몰라요. 이 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토박이들이, 토착 하급 관리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강진 토박인데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의 고열을 수탈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 하급 관리들을 보게 되고요. 더 슬픈 것은 나중에 그 정부 왕실에서 보낸 조정에서 보낸 이 지방 관리들 또한 이 토착 하급 관리하고 결탁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우리로 치면 아파트 한 몇 채가 될 수 있는 돈을 긁어오는 그런 관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다산 정약용. 자, 나라에 뜯기고 세금으로 관리에게 뜯기는 백성들 유유. 수령과 토착하급과 결탁한 경우에는 더더더 고통이 심했다. 다산은 무엇보다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가족처럼 잘 다스리는 그런 자세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목민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책은 흥음심서 법집행 형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참 다산 정약용 선생님 개혁적이라는 내용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범죄인조차의 생명도 소중하다. 지금 나오는 범죄인의 인권 개념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바르게 판결해야 된다. 아무리 죄를 져도 죄인의 인권과 생명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공정의 법을 집행하고 너무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죄인을 다스리는 이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을 다스려야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왜 졌을까? 어떤 환경적인 어떤 사정이 어떤 상황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로 누구처럼 참 행복한 사람으로 범죄 없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왜 그랬을까? 형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좀 바로 잡을 수는 없을까?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런 놈은 싹 없어져 버려야 돼. 그죠? 아주 그냥 엄청난 형벌을 가해서 다시는 낄소리도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된다. 흠음심사라는 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모두가 다 경세학, 세상을 경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이기론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마지막 정의하면은 정약용은 공자맹자의 수기 안인의 철학으로 돌아가자. 성리학자들은 수기만 하고 안인은 소홀히 했다. 수기 안인.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는 집중했지만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그죠? 나라를 경영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는 소홀히 했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경학과 경세학, 경전도 공부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학문도 같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게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실학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정약용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성기호설, 성리학의 이기론을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다 지워버려요, 지우개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제 요거를 쓰고 후배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야, 누구누구야, 형 이거 샀다. 그리고 모자를 쓴 거 보냈더니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형이 다산 정약용이 아니라 꼭 아까 얘기했죠, 하급관리 이방인 것 같아. 이방. 네,
코스튬 얌생이 같은 수염을 기른 이방 같다 형. 아직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